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인데 그냥 물바다가 됐습니다. 와, 비가 또 이렇게 잔뜩 오는 걸 보고서 조금 무섭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서울 강남 서초 상당히 좋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있는 동네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배수시설, 펌프장 이런 거 설치가 예전에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지가 않은 반면 또 그냥 사람들은 잔뜩 모여있고 이래서 그렇다는 것 같아요. 꼭 비싼 동네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오세이돈 서울시장님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물난리에 다들 피해 없으시도록 본인들이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검찰 출신이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검찰 특활비 포함 여러 현 상황들에 대한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미신 코너에서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도 뉴스인사이다와 통통생활이 협업을 해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 문제 나가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통통생활 제품을 상품으로 드릴 예정인데요. 자, 어제 퀴즈에서는요, 당첨자 3분 중에서 배송 정보를 보내지 않으신 2분이 계십니다. 닉네임이 양죽골님 그리고 박현우님인데요. 두 분은 채널 커뮤니티를 확인하시고 오늘 오전 10시까지 배송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내시면 못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또 7월 14일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발표는 뉴스마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할 겁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통통생활주방세제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더마가 이제 피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관련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걸로. 이 독일에서 실시하는 더마 테스트라는 것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주방세제는 진짜 직접 피부에 닿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무장갑 같은 걸 낍니다만 고무장갑이 또 몸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 저자극 상품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통통생활주방세제가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통통생활주방세제가 받은 등급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맞춰볼까요? 1번 엑셀런트, 2번 알프스, 3번 푸바오, 4번 ICBM, 5번 1타. 다시 말할까요? 1번 엑셀런트, 2번 알프스, 3번 푸바오, 4번 ICBM, 5번 1타입니다. 그런데 푸바오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프스, ICBM, 1타 이런 건 알겠죠? 우리가? 푸바오가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콤 이름이랍니다. 너무 쉽다 문제가. 자, 엑셀런트 1번 엑셀런트. 이건 사실 또 아이스크림 이름이기도 한데 맛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알프스, 3번 푸바오, 4번 ICBM, 5번 1타. 실시간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인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와, 벌써 막 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번. 이게 맞는 문제 말인지 모르겠네. 공시렁님은 4444. 써니님, 파랑호랭이님 1번 엑셀런트. 중국 팬더걸 이름이 푸바오군요. 너무 귀엽네요. 박종진님 뭐 주냐고요? 뭐 주는지 물어보시는데 우리 통통 생활용품 섬유유연제 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좋으니까 꼭 정답 맞춰주시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뭘 알려드리냐고요? 뉴스를 알려드리는 거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괜찮았어요? 네, 오는데 잠수교가 잠겨 있더라고요. 네, 잠시간 잠겼어요. 네, 그래서 오다가 좀 이제 걱정이 됐는데 출근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원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타고 여기 오면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장마 비 많이 오는 걸 내가 잘 신경을 안 쓰고 아침에 나왔다가 도로가 다 통제되는 바람에 방송도 조금 늦을 뻔하고 엄청 큰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그래도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일찍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회의하는 곳 가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에 이제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8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대통령은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한국하고 폴란드가 자 계속하죠. 예. 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국가인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양국 기업 간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제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제 평을 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재건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및 양국 공공 민간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고위 실무급 협의체도 운영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날 두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추가 수입 제안을 했고 여기에 윤 대통령도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하는 그 도청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보고 무기 달라고 했던 게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고 무기 지원에 관련된 우리 그 도청 내용이 조금 사실 우리는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변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폴란드가 어쨌든 미국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간에 무기를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뜨악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직접 만나가지고 해결하고 있군요. 네. 어떠한 해명도 사실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경위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번에 이제 그 MOU 체결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때 이야기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다 대통령은 이때 폴란드군은 많은 무기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입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입한 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전투기도 얘기했고요. K2 주력 전차, K9 자주포 등을 이제 구입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고 했는데 특히 꼭 집어서 K2 주력 전차를 이제 생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교통 허브 건설, 해양 통상 협력, 철도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할 것으로 얘기했고 또 비즈니스나 이런 관광 분야에도 이제 더욱 협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이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협감을 많이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불법 노동자 파견, 사이버 활동 차단에 대해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통령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이슈 보겠죠. 예. 네, 다음 뉴스는 어제 늦게까지 이제 이루어진 그 회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가 9시간 만에 고성 끝에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로써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는데 밤 11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6차 수정안까지 제시해서 논의를 좁혀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익위원은 따로 중재안을 내지 않고 오는 18일 14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하고 결과적으로 협상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격차는 많이 줄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10,000원을 넘냐 안 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6차 수정안이 나왔군요. 그리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18일 날 논의를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원래 최초에 이제 노사에서는 이제 최초로 죄송합니다. 네. 그 12,210원을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그 경영계에서는 9,620원인 상태,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가격인데요. 최저임금인데요. 이걸 동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격차는 이제 2,590원 정도가 났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6차 수정안까지 하면서 835원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5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1,040원 그리고 이건 이제 노측이겠죠. 그리고 사측에서는 9,755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차이가 1,285원이었는데 그랬다가 6차 수정안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835원? 네, 835원. 네, 이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네, 이제 근로자위원회는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경영계가 10원 단위로 찔끔찔끔 올리면서 수정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수정안 제시는 의미가 없다. 공익위원이 이제 중재에 나서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이제 공익위원회 심의를 촉진하는 구간을 제시해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를 잠시 미뤄두고 7차 수정안을 이제 이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회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오후에 회의 모두 발언해서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이제 제도를 이용해서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14차 회의에서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 11시쯤 폐회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제 폐회 직후 다음 주 논의로 미룰 필요가 없다. 노동계는 합의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공익위원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거는 결국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그친다는 생각이 이제 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10,000원을 넘냐 안 넘느냐인데 이제 경영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10,000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직원들을 고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정말 10원씩 이렇게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가지고 좀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이 정한 최저임금 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의도 제기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하게 되면 19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14차 전원회의 이게 18일 오후 3시에 있기 때문에 이때 이 835원을 좁힐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금액은 좀 좁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검찰 출신 변호사님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모시고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가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됐습니다만 문의만 공개한 거 아니냐 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아예 누락이 되어버렸고 또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대통령이 된 검찰총장 그리고 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되었던 특활비, 사실은 이분이 이 특활비 문제를 또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고 수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교도소에 보낸 분이라는 점에서 좀 더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검찰 출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얌전하게. 자, 변호사님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이 말씀 여쭙겠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예,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도 그렇고. 자, 검찰 출신 대통령 잘하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검사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왜요? 예. 굉장히 특권화된 집단이고 검사들 개개인이 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무오류의 신화를 갖고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각자가 나는 무오류다라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그쵸? 내가 제일 정의롭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죠. 오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모릅니다. 근데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정치인이라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은 저희가 못 알아들은 잘못 들은 기자가 잘못한 거고 잘못 이해한 국민들이 잘못한 게 되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 대통령이 자꾸 왜 그러냐, 왜 니네 못 알아들었냐, 왜 내 뜻을 잘못 전달하냐, 이게 원래 좀 특성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쪽 라인들의? 그렇죠. 그 감시당하고 비판당하지 않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게 워낙 권력이 세서 무서워서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던 건데 그걸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일하게 평가받을 기회가 법원의 재판인데 그마저도 합리화하거든요. 견해 차이다라든지 심지어 저는 젊은 검사가 증명되지 않은 유죄라고 말하는 것도 봤어요. 그럼 그런 말도 해요? 자신이 신이란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본인은 증거가 없어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도 선언적으로 유죄인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네. 위험한 집단이죠. 젊은 검사가, 젊은 검사가. 위험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네. 검사 출신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그렇게 얘기고 두 번째 얘기도 하시려다가 제가 말을 끊어서. 그리고 감시당하고 비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본질상, 본성상 그렇죠. 일탈을 저지르게 돼 있죠. 그러면은 권한을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전행을 저지르는 습성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저 같은 일반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확인된 특활비 집행비의 절반가량은 정기적으로 일선 검찰청 등에 지급되는 정기 지급분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검찰총장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는 매달 초 정기적으로 15명에게 고액의 특활비를 지급했다. 이런 것을 지금 뉴스타파 등 시민단체가 확인을 해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이거 많은 언론들에서는 정말 수사 목적으로 쓰였냐라는 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검찰 내 사조직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지급됐는데 그러면은 모든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네. 모든 검사들에게 공평하게 지급됐느냐 아니거든요. 자기가 예뻐하는 검사들한테 지급됐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전에 그 군대 하나처럼 충성을 얻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의 형태로 공평하게 지급됐으면 검찰총장 오히려.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이유는 없는데 총장이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자부심이 되는 거죠. 아, 나는 총장의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래서 정말 저는 어느 지청장이 네. 그 500만 원을 받고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총장한테? 예, 근데 그 500만 원이 금전적으로도 금전이지만 총장의 신임을 얻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걸 줬을 때 사실은 얼마가 누구에게 얼마를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장의 측근이 전화를 해서 자네는 특별히 챙겨줬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온몸과 마음을 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가 돈을 이용해서 사조직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인다. 갑자기 하나회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겁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동훈 연구위원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구위원 시절에 영장을 집행하러 나온 정진웅 검사와 소동이 네. 있었고 그때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배당을 받는 게 서울중앙지검이 아닙니다. 고검으로 가요. 왜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고 문정부가 발탁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내줄 리가 없다고 없다. 써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한 검사, 믿음직한 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네. 있는 서울고검으로 보내는데 그러면은 상철아 잘 부탁한다 하면서 돈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렇게 배당도 본인들이 원하는 검사에게 배당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미 저희가 돈봉투 사건에서 문제됐을 때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결문에도 그게 나와요. 그때 주고받은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실에 금고가 있습니다. 금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직원한테 그 돈봉투 100만 원 해갖고 만들어 와라고 했더니 만들어 왔다. 이게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 그래서 금고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나중에 연말에 불용으로 남으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쓰면.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예산이 남는구나 하면서 배정을 줄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님 같으면 금고에 돈이 남았어요. 그 반납할 것 같습니까? 미쳤어요. 그거. 그래서 집에 들고 가지고 네, 아무도 모르는데 예.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 영수증 내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검찰 내 사조직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여진다. 심지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군요. 두 번째는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서울중앙지검장실에 금고가 있고 그 네. 금고의 돈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한번 얘기해 봅시다. 특활비라고 하는 건 정확히 왜 주는 겁니까? 검사에게. 사실 저는 그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죠.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죠. 무슨 정보원을 키우고 정보원한테 보상을 하고 그런 정보원이 누구가 있다든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든지 이거는 사실 노출되면 그 정보원이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밀로 유지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사란 건 왜 이런 게 책정되어야 하는지조차도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검사님들한테 듣기로는 검사들이 수사지휘를 경찰들에게 하니까 수사지휘를 할 때 수사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 이제 관할에 있는 어떤 그 수사기관의 경감이든 경정이든 누구든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고요. 그렇지 자기 않아요? 수사관을 누구 잡으러 오라고 긴급 체포해 오라거나 체포영장 잠복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안하잖아요. 사실 그 수당이 나오더라도 좀 적은 돈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공정한 기준으로 이 사람은 잠복 근무를 하고 야간 근무를 했는데 결국은 잡았고 그 치하에서 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기적으로 줄 뿐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용도로 쓰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자꾸 자기 개인적인 이득이나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이용되더라. 그렇죠. 말이 안 된다. 특정 검사들 15명한테 줬다는데 그게 뭔가 정당했으면 밝혔겠죠. 왜 그걸 가리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결국은 누구 측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줬으니까 밝히기가 꺼려져서 그렇게 냈겠죠. 그런 자료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수령자를 알 수 없는 형태로 냈겠죠. 맞습니다. 네, 미사타님께서 특활비 몇십억
씩 쓰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왜 외면하십니까?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을 먼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또 베이비박스 후원도 같이 아울러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현주 변호사께서도 특활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너무 투자 검사여서 맛도 못 봤죠. 아, 맛도 못 봐요, 세상에. 그러면 특활비를 준다는 건 알 텐데. 그렇죠. 근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럼 되게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저희 뭔가 처음엔 꺼림칙하다 싶지만 그 익숙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서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건 많이 봤죠. 가령 이제 부운영비라는 게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 형사부장한테 부장검사한테는 부운영비라는 게 내려오는데, 사실 부장님의 부운영비가 왜 필요하나 싶어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유지들, 지역의 변호사들이 와서 다 접대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회식을 그래요? 할 때는. 그러면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운영비는 개인 적금으로 저축을 했다는 부장검사도 많았고. 보통 내가 듣기로는 운영비로 한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0에서 100만 원 사이로. 그래서 그걸 적금부터 개인적으로 든다고요? 사실은 나중에 검찰총장이 그리고 검찰 안에서 신망이 높은 어떤 검사도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부운영비를 그 여직원 실무관한테 맡기면서 이거 내 이름으로 적금 트라고. 진짜? 와. 왜냐면은 부운영은 스폰서가 해주니까요. 세상에, 야, 이거 좀 충격인데요. 김대훈님께서 아랫사람들이 근무중 밥 사 먹었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횡령죄, 윗분들이 영수증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은 아무런 죄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말이 딱 맞네요, 그러면. 그건 나니까. 내가 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부장님이 운영비를 쓰라고 한 돈일 텐데, 그 돈을 그렇게 적금 들라 그러면 그 여직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왜 모르나요? 그건 그 부장님의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만연이 일어나니까요. 그걸 고민했으면 범민의 인간이 되는 거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검찰 조직 전체가 다들 이런 식의 관행이 쌓이진 않았겠죠. 그렇군요. 야, 대한이가 위험해님께서 야당이 못하는 걸 시민단체가 해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검찰 특활비 확인하는 작업은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3년 5개월 걸쳐가지고 정말 계속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에 문을 두드린 결과 나온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소실되거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은폐되거나 은닉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만약에 정말로 검찰이 압수수색 하듯이 샥 가서 가져왔었으면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료를 감추는 것은 네. 사실은 드문 일도 아닌 것이 이문정 검사가 인사불이익을 받은 거 2012년 말에 무죄 의견 진술로 4개월 징계를 받고 그 뒤로 쭉 승진을 못하고 나쁜 이미지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불이익으로 위법 징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도 자료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나의 인사가 부당했느냐는 인사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인사 원칙집을 내달라고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줬을 때 그 판결 직권남용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판결문에는 검찰 인사 원칙집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나와 있고 안태근의 형사 기록에는 첨부가 돼서 법원에 제출된 건데도 그런 거 없다고 딱 잡아뗀 집단이 검찰이죠. 그리고 솔직히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사 규칙 같은 게 없다는 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법원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말할 게 뭐 있나요? 그리고 집중관리 대상 검사라고 해서 그거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도 검사 블랙리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자료를 내달라. 선정된 검사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만 딱 유독 선정됐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죄로 선정된 거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기준이 있고 어떻게 선정했다는 심의 자료가 있을 텐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님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쵸, 판사님들. 네.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그게 나는 좀 잘 안 되는 거. 그거 좀 오히려 그러지 말고 빨리 내놔라. 내지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내지는 뭐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자료를 안 내고 있는데 알았다. 이게 끝이에요, 판사님들이. 그것 좀 아닌 것 같아. 검사가 두려우니까. 아, 그럴까요, 진짜? 너무 서글픕니다. 자, 검찰이 제출한 특활비 내역을 보면은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내역은 아예 빠져 있다고 하고요.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은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다른 3개 검찰청도 2017년 1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는 없는, 그러니까 내역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했더니,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만 말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똑같은 기간에 어떻게 검찰청마다 다 그 자료가 없을 수가 있죠? 이거 일부러 사실은 어떻게 없앤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없거나 없애거나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그럼 없애거나. 남들이 없거나 없으면 증거인멸죄잖아. 근데 법을 누가 적용합니까? 누가 수사하고 기소합니까? 자기들이니까요.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검사님들도? 양심에 찔리는 검사가 많았으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진짜 상당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게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던데 네. 지금 공수처의 부장검사들이 다 검찰 출신이에요. 김성규, 김명석 검사. 네. 그리고 손중성 검사 재판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소 유지를 위한 노력이 없죠. 김성규 부장검사는 그렇죠. 네, 김성규. 이런 건을 왜 기소했느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김옥권 부장판사가 네. 마치 검사와 유사한 집에서 그 증인으로 나온 김웅 국회의원에게 질문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김 의원이 내 목소리는 맞는데 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대답하고. 그 70여 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이 다 제보자하고 긴밀한 연락이 있고 제보자를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보자는 누구냐라는 압축되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네, 주겠다라고 네. 조성은 씨한테 얘기한 점으로 봐서 우리가라는 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제보자하고 긴밀하게 소통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지인이니까 우리라고 우리라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남부지검은 위험하니까 대검의 공공수사부로 제출을 하라. 이 부분도 제보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런 것도 같지만 기억이 안 난다. 목소리는 내가 맞는데 네. 그 대화의 맥락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겠다. 이런 걸 다 공수처 검사가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부장 판사가 했어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검사가 공수처는 사실 기소 유지를 하면서 이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공수처는 왜 그래요? 그래서 김웅한테 듣고 싶었던 말은 그 제보자라는 표현도 이상하지만 그 고발장의 출처는 손준성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죠, 원칙은. 실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공수처 검사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냥 대신 물어보는군요. 예. 근데 불성실하게 또 대답하고. 예. 그렇지만 이제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 사실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대답할 사람이. 3시간만 넘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70여 개 질문을 다 사실은 본질은 같은 질문이니까 김웅 국회의원이 정신이 너덜너덜해져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신의 그 전후 말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지금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손준성이 맞는지 아닌지는 후일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도 저도 아닌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어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손준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후일 밝혀질 것이다. 후일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3시간 넘어가니까 판사님이 막 집중 공격하면서 네 말에 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얘기해라. 솔직히 말해서 네가 검사 출신 아니냐. 왜 네 목소리는 맞다 그러면서 네가 이 내용을 모르냐고 말하냐. 막
추궁을 하니까 본인 스스로도 막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정신이 누구한테 받았느냐? 손준성이라고 돼 있으면 본인의 지인이고 수많은 제보가 쏟아져서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좀 납득이 말이 안 안 되죠. 된다라고 하면서 70여 개의 질문을 변화구와 직구를 바꿔가면서 질문하니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아, 나는 사실 김옥구 부장 잘 아는데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날카롭게 잘하죠? 워낙 공수처에서 재판을 그지같이 하니까 당연히 그지같지 않는 거 하셨대요. 개인적인 생각에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검찰청에서 제출한 이 특수활동비의 기록 부존재 기간이 공교롭게도 다 똑같더라. 2017년 1월부터 어떤 곳은 4월까지, 어떤 곳은 7월까지, 뭐 어떤 곳은 5월까지, 어떤 곳은 8월까지인데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더라 이거였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중 분석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를 사적 경비처럼 무분별하게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또 나왔는데 제대로 할 수 없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재판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딱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이게 지금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고소 고발은 계속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의심스럽다면. 그렇죠. 뭐 공수처의 흑역사로 남을 테고, 예, 네, 그럼 네. 공수처를 어떻게 또 이제 존폐 바꿔야 논란이 하느냐 나오고. 좀 나올 테니까요. 예. 그렇죠. 자, 어쨌든 아까 초두에 지금 이 특활비가 사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처럼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들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을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집권 2년 차인 게 또 역시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공수처의 흑역사로 남는 것 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국정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결국은 이게 앞으로 특활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네. 여론 조성이 돼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뭐 수사보다는 국정조사가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화나는 일은 지금 뭐 윤미향 국회의원이 운영하던 그 위안부 네, 할머니들 단체에 대해서 자금을 유용했다고 그러나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처되시는 분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다던가 그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했던 검찰인데 정말 내부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화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똘마니를 키우는 돈으로 썼다는 건 정말 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밝혀낼 방법이 국정조사냐 특검이냐 뭐 이런 얘기긴 한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만 하면 되죠. 이번에 기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같은 거 하자고 그랬을 때 이게 또 되겠느냐. 특검을 선정하고 특검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허락해 주는 게 대통령인데 또 특검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방법이 없네. 이제 결국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동훈 장관이 아주 호남에서 아주 그냥 정치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을 찾아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한동훈 장관도 그 고위급 특활비 정기적으로 받은 15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건 공개된 것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인데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3차장이었고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윤택하게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때 당시에 기자들도 많이 만났다고. 그렇죠. 뭐 사실은 기자들한테 나눠주는 돈으로도 쓰이기도 했죠. 네. 김준규 검찰총장이었던가요? 기자들한테 예전에. 이벤트 해가지고 상금 주는 그게 특수활동비였는데 그러니까. 기자들 만날 때도 그 돈을 기자들 여기 기자님들 계시잖아요. 저분들은 못 받아요. 내가 사실은 그 받은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받을 때는 기분 좋긴 하지만 나도 좀 찜찜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스스로들 하긴 하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짜리가 하나의 영수증으로 쓰여 있는데 도대체 1억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쓸 일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거는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건 저의 내피셜인데 손준성 검사한테 야 고생했다 이거 우리 건 때문에 다 고생했다 변호사 선임할 때 써 라면서 1억을 던져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군요. 1억 5천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로 쓰는데 그 1억 5천만 원을 검찰총장이 어떻게 쓰느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 비밀이라 그러죠. 뭐 이걸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국가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그러니까 해요. 예전에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에 가가지고 팝콘 드시면서 영화 보시고 그래서 그런 일상이 공개됐을 때 그 돈 무슨 돈으로 썼어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그거랑 똑같은데 그래도 그때는 영화관 간 거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1억 5천만 원은 썼는데 그 영수증 달랑 1억 5천만 원 썼으면 이거밖에 없다니. 네, 내가 1억 5천만 원 받아갔다. 그거밖에 없네요. 어디다 썼는지 밝힐 수 없고. 기록은 다 없어졌고. 네, 기록은 다 없어졌고. 일선청까지 해서 다 서울 뭐 동남북서 다 없어졌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검찰청마다 또 이렇게 약간 순위가 있어가지고 이게 동부하고 서부 이런 데는 또 막 이렇게 원래 서부는 조금 원래 아니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다 이렇게 검찰청마다 이 또 특활비 관련된 서로 간에 또 약간의 이 좀 내용 비슷한 그런 게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청장이 500만 원을 받고서 이거는 그냥 돈도 돈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총장의 신임을 얻었구나.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네. 그냥 감흡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총장이 본인은 못 내려오고 누군가를 보냈을 때 네. 이렇게 옆에서 모시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온몸에 털어기 인사를 하는 느낌이다. 이분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자기한테 그 500만 원을 하사하신 검찰총장의 현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온몸에 털럭이 이렇게 일어나서 딱 구부정하게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고. 예, 그 돈을 받는 본 순간? 검사들이 검사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온몸에 털럭이 그쪽을 향해 인사를 하는 느낌이었다. 와, 그런 얘기가 사적으로 이렇게 자기네 예. 세상에. 정말 목불인견이더라. 그렇군요. 500만 원에 저렇게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뭐 50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눈에 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쵸. 패밀리다 나는 이제 이너서클에 드는구나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이너서클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장관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을 찾아가지고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원래 외국인들 빨리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불법 체류 외국인들 때문에 큰일 난다 그러면서 베트남인이라든가 뭐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을 한꺼번에 비자 이렇게 돼가지고 내보내고 추방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동안 또 농촌이나 이런 쪽에 일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또 막 난리 나고 그러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그렇죠. 우리나라 농촌 인력이 정말 절대적인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차지하고 특히 뭐 있는데, 열악한 부분일수록 더 투입된다고 들었어요. 뭐 깻잎 따기, 고추 따기 이런 거.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뭐 장관들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외무부 장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동정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 나왔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나가가지고 일본 외교부하고 같이 또 회의도 하고 이랬다고 나오긴 했어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모르는 게 장관이 오늘 어디서 뭘 했더라라는 거 모르는 게 보통인데 알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장관 거는 특히 열심히 써준다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어쨌든 한 장관이 전남도청에서 열린 외국인 이민제도 정책 소통 간담회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희가 잘 모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는 있지만 지역민과 국민이 잘 살게 하고 싶다는 선의는 분명하다. 취임되고 몇 달 안 지나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찾아와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덕분에 무안공항 무사증 제도, 그러니까 이제 비자 없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무안공항에 무사증 제도 그리고 조선업 외국 인력 확보 문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지금 하고 계세요. 다음을 위해서. 예. 이건 법무부 장관이 할 말로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인데 결국은
본인의 앞길을 닦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맞습니다. 좀 뭔가 누가 보더라도 딱 내용을 알겠네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직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이복현 모두 다 검사 출신인데 우리 대통령도 사실 예전에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직을 그렇게 막 겁니까? 검사들은? 근데 검사는 질문을 받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죠. 본인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사들이 자기가 피조사가 됐을 때는 저희도 사실 일반인도 검찰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무섭죠. 너무 무섭고 네. 근데 검사들은 그 배 이상인 거예요. 자기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지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네들은 수많은 의혹을 던져놓고 그 상대방은 해명하기 급급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직을 걸겠다라고 하면 해명 안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안 되면 내가 내려올 테니까 질문하지 마라. 예. 이 얘기군요. 대화를 차단하는 말이죠. 아. 그리고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저렇게 직을 걸 만큼 자신이 있구나. 네,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럼 결국은 해명하기 싫어서 해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 피해가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본인이 진실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은 질문하지 마 이 얘기고 그렇죠.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이 났을 때 그 남편이 그만해 입 닥쳐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예. 그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면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리고 그 검사들의 많은 말들은 수사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말 자체의 뜻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령 2007년에 대검 중수부 폐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죠. 네. 그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라고 하면서 악명이 높았죠. 정치적인 예.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무죄율이 뭐 형사부의 수십 배, 20배, 30배에 달하고 맞아요. 그때 송영순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수부를 없애려고는 내 목을 쳐라. 그 정말 내 목을 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왜냐하면 후배들 보는 눈이 있고 자기가 이 윤택한 땅을 뺏겼다가는 후배들 볼 낯이 없고 결국은 변호사로서의 영업에도 차질을 빚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건데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수부를 실제로 폐지했습니다. 그럼 네. 그분이 뭐 거세게 항의를 했느냐, 뭐 자결은 못하더라도 거세게 항의했느냐. 네. 이제는 자기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이제 나온 상태니까. 예, 네. 조용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의 말은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니다.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수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자, 그래도 사실은 검사님들께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서 혹은 정말로 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타개하면서 여러 가지 구국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갑자기 퇴사 전환하세요. 아니 너무 그렇게 그 나쁜 얘기만 하고 막 정말 없어져도 집단처럼 되니까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불만을 가진 검찰 내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검사님들께서 그러니까 이 현재 지금 검찰직에 몸담고 있는 검사님들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정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뿌듯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 누가 욕먹고 우리는 나쁜 집단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너무 과대하게 혹은 극단적으로 자꾸 이 개인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개탄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내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상황이 오히려 이렇게 자꾸 검찰이 너무 이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 같은 걸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이때까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정을 못하니까 이쪽으로 온 거고 그리고 검사들은 집단적인 의식이 강해서 그 다른 검사가 공격받더라도 또는 검찰의 수장이 공격받을 때 본인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아파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집단과 자기의 유리가 안 되는 거고 검찰 집단이 자기다. 네. 네. 자정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면은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검찰을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건 좀 이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뭐 국정 운영을 맡아서 이제 국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변명이 가능할까 저는 싶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특활비 수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공수처의 고발한 건도 그렇고 향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브리핑도 이제 있을 것이고 계속 속속들이 밝혀지긴 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뭐 깊이 고민해본 바는 없어서 죄송해요. 네. 그래도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혹시 여론을 조성하는 데는 국정조사가 제일 뭐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공수처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고, 네네. 뭐 공수처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공수처가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일단 처음에 인력 조직 자체가 너무 왜소했고. 너무 왜소했죠. 13명으로 예. 시작했으니까. 너무 왜소했고, 그나마 지금은 구성원까지 전부 다 검찰 사퇴를 내고, 출신으로 예. 채워지면서, 예, 그리고 초기에 이제 큰 사건을 해서 위상을, 사실 자기 조직은 자기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대로 성과를 못 보이니까. 그때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해가지고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대로 성과를 보였으면 조직을 키울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주목받는 수사도 한 적이 없고. 일단 본인들이 출신 자체가 일단 검찰이란 친정을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수장은 판사 출신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수사 내용을 잘 그리고 모르고 처음에는 검찰에게 견제당하면서 뭐 이성윤 검사장을 부른 것에 대해서 뭐 황제 소환이다 네, 이렇게 또 언론이 언론 또 플레이에 밀리면서 또 위축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지나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딱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공격받고 까이고 현실적으로 수사 경험도 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온 검사가 이건 뭐 그 검사 네. 초짜 검사한테 네. 수사받는 기분이에요. 조사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피의자들은 엄청나게 베테랑인데 그 피의자를 수사한다는 사람은 완전히 진짜 걸음마 수준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사기 진작도 사실은 상당히 안 되고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 다 나간다 그러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검찰 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연수원생 사법연수생 시절에 2개월간 검찰 시보, 2개월간 법원 시보를 했었는데 검찰 시보한테서 조사받는 기분이다. 라고 평을 하셨습니다. 제가 15했었잖아요. 연선다닐 때 15했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현주 변호사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후 쇼미더민신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치솟는 금리, 움츠러든 매수 심리,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석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차를 토마토 집통에서 준비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
현명한 투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 토마토 집통 부동산 콘서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타났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쇼미더 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 보는 건데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긍정이 33.4%, 네. 부정이 63.8% 나왔고요. 네. 이게 지난주하고 비교하면은 긍정이 5.5%포인트나 빠졌어요. 지난주에는 38.9%였죠? 네네네. 네. 근데 이번에 30% 33.4%. 후반에서 갑자기 초반대로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5.1%포인트 올랐고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네. 그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지도가 다 빠졌고 특히 20대가 5.7%포인트, 30대가 무려 9.9%포인트, 60대 이상에서도 6.6%포인트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그 전국도 이게 보면은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을 넘었다.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 경북에서도. 네, 대구 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40명이고 응답률은 2.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 소장님, 네.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추세가 중요한데요. 추세를 한번 보시죠. 추세를 보시면 직전 조사의 변화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38.9% 올라간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래프 보시면 하단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긍정평가인데 중간에 38.1에서 지난주입니다. 38.9였는데 33.4. 우리 이성현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이 5.5%포인트 내려간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양평이라고 봐야죠. 양평 때문에. 근데 양평이라고 볼 수밖에 특혜 의혹. 예,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서울은 좀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서울에서 뭐 우리 조사뿐만 아니라 미디어 토마토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그런 조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이유보다는 서울이 특별하게 뭐 영향받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 경기. 인천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인천도 주변으로 이동할 때는 이 고속도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렇죠. 하남에서 남 광주를, 그러니까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남정면을 거쳐서 양평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상당히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인천, 경기가 함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영향을 받은 것이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장관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에서 계속 이거 민주당 게이트라고 역공 펼치는 것도 사실은 꼴보기 싫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말하자면 국토부 해명도 계속 하루하루 맨날 다르잖아요. 달라지고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오락가락하잖아요.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고속도로가 단순히 뭐 이제 안 하게 돼서라는 것보다도 뭐 그런 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김건희 일가 특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좀 영향을 받았다. 근데 한 보면 이 정권의 좀 패턴이랄까 특징이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은 의혹 해소의 주체가 당정대나 뭐 쪽 아닙니까? 그러면 나서서 진상규명하고 더 열심히 해명하고 하면 될 일을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거나 지금 아마 그 시청자분들도 뭐가 뭐 여당에서 역공을 하고 있는데 저게 맞는 말인지 도대체 팩트가 뭔지 아마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냥 나서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김건희 일가의 특혜를 용인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해명하면 되는 일이고
근데 이게 전면 백지화라는 또 카드까지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장관이 조금 너무 나갔다. 네, 너무 나갔죠. 그리고 국민을 너무 바보로 한다. 근데 항상 이럴 때마다 본질이 사라져요. 예. 항상 사건의 본질이 사라지고 그냥 정치 공방만 남다가 시간 지나면 또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이게 이제 이세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정책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 해결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가는 거죠. 정치적 선택을 했다. 전면 백지화도 다분히 이제 정치적 선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럴 권한도 없어요. 백지화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리징수 같은 경우에도 KBS에서 헌법 소원하듯이 이것도 아마 굉장히 이제는 법정 투쟁 형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전면 백지화를 한다면.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 변경한 부분은 두 가지인 거죠. 노선 변경한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이 있느냐 그러죠. 그럼 노선 변경한 거는 자료로 설명하면 돼요. 근거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럼 자료로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근거나 방금 전에 이세희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관련자, 직접 관련자의 해명이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더 이제 막 꼬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 자체가 원치 않는 내용이고 그럼 방법은 이거죠. 이 대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대 더불어민주당의 대결로 간다. 결과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도 어떤 전개가 되냐면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더 이상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 구도를 안 만들어놔요. IAEA와 일본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후쿠시마는 지지율에 영향을 안 받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대통령 대 민주당 또 후쿠시마가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IAEA 대 민주당 그다음 일본 대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돼 있어요.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국정조사라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안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는 조저룡의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아니 도대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을 해소해주고 사실관계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맨 말장난만 하고 뭐 장난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진실은 나와요. 멀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 겁니다. 네. 계속 그렇게 이 정권이 그런 패턴으로 해왔어요. 어떤 의혹이든. 네. 아, 자, 지난주부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심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선 뭡니까? 이 전면 백지화 얘기부터. 지금, 예, 네. 저희가 어떤 설문을 했냐면 네.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논란이 되자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 그리고 노선 변경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로 의심된다가 60.9%.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무관한 정책적 판단이다가 32.1%. 잘 모르겠다가 7.0%입니다. 네. 이것도 전 연령대에서 특혜라고 보신 분들이 다 나왔고요. 전 더 우세했고요. 60대만 오차 범위 내에서 특혜 의견이 이제 우세한 거고, 전 지역에서도 다 오차 범위를 상회하는 격차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60%가 넘게 그렇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건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미디어 토마토의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 쪽으로 수렴되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은 좀 낮은 편이고 또 부정이 높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그냥 프레임화돼서 수렴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 노선 변경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로 의심이에요. 저는 의심의 방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성현 본부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의심이면 의심을 해소하면 되잖아요. 의심을 그렇죠. 해소하면은 이게 반전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의심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찜찜하게. 그러니까 쉬운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노동시간, 근로시간 69시간 이후에 설명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 또 오리무중이 돼요. 그러니까 던지고 다 그래요, 다. 아니면 말고. 네, 다 그런 식인 그런 것 거죠, 같아. 뭐.
아니 우리 원희룡 장관님 이렇게 엄중하게 하나 던져놓고 왜 나토 순방을 왜 간 겁니까? 거기는 지금 대통령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네.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폴란드하고 뭐 같이 재건한다고 뭐 한 거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 지금 네. 순방 가 있어요? 글쎄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외국 같은데. 나갔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래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떴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를 이제 어저께 쫙 뿌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생들도 어제 원희룡 장관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연행됐어요, 강제. 자,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자기 처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직접 나서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게 제일 간단하고 네. 그걸 못하겠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야당이 공격한다. 그게 싫다라고 하면 국정조사 해야죠.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하면 수사도 하고요. 다 그 민주당 땅도 뭐 거기 전군수 땅도 있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다 펼쳐놓고 국정조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조사 하자 그랬는데 싫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네. 뭐 그때도 또 나오겠지만 그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뭐 해야죠. 근데 뭐 국토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주당도 국정조사 하자고 하지만 국정조사 한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조사를 잘 못하더라고. 이게 그 행정부나 이런 쪽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줘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네, 하던데. 계속 그렇게 가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뭐 그닥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단독 조사로 가게 되면 그렇죠. 모르겠어요. 자, 뭐 아무래도 원장관 한국에 있기 불편하니까 쫓아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해보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1급 공무원들한테 다 사표 받아놓고는 이번에 그 자리를 전부 다 국토교통부 출신 사람들에게 또 중용하려는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어제 떴거든요. 실세가 국토교통부다. 요즘 통일부, 환경부는 지금 좀 혼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리투아니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어제까지 나온 순방 결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기시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뭐 참여하게 해달라 했지만 기시다 쪽에서는 yes, no 대답도 안 하고 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EU에서는요 어제 2011년도에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했던 거를 다 철폐한다고 공식적으로 그렇죠. 의견을 내놨어요. 네. 이게 우리가 제일 우려하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진짜 기시다는 정치를 잘하고 아주 외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외교부 장관 출신이죠. 장관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다음 참 총리, 잘해요. 참 잘해요. 다음 총리로 네. 거론되는 사람도 한국에 대해서 막 험한 말을 쏟아내는 하야시 마시오사 지금 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 자체가 극우적 성향이 지속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다음도 더 친화적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야시 마시오사는 더 강하게 합니다. 아니 전범 기업이 어딨냐? 우리 언제 강제징용했냐? 그런 이야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들을 사전에 좀 충분히 좀 물밑 접촉을 했었어야 되는데 핵심은 IAEA 모니터링에 한국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조금 더 정교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IAEA 모니터링에 한국이라는 국가로 참여하는 게 쉽지 않으면 IAEA 우리가 그 파견하는 뭐 대사 형식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구성원이 돼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 답변은 안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제일 원래 핵심인데. 그런 거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물밑 작업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이런 형식으로 원래 스토리가 짜여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상회담이 네. 실무진에서 다 협상해놓고 거기서는 하하하고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렇죠.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정상회담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부랴부랴 국무조정실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뭘 하겠다,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이미 다 해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 기시다 총리 그 제안하니까 쌩 깠잖아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쌩 깠고. 그런 말 써도 돼요? 난 기시다 총리가 네. 참
자기 나라 일본 국익에는 정말 아주 잘한다. 잘한다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거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용인할 거였으면 어쩔 수 없이 뭐 받을 수밖에 없다 뭐 했으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얻을 건 얻었어야죠. 아니, 그리고 그게 없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니네 이제 교과서에 독도 니네 땅이라고 절대 싫지 말라 그러든지 뭐라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래 잘했네 그 정도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그게 예, 조선일보 기사 같은 거 몇 년 전 기사를 보게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 톤 방류 한국의 가장 위험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서 조선일보 기사가 근데 지금 그게 갑자기 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걸 가짜뉴스라고 하잖아요. 2년 전에요. 예. 국민의 분들 다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원희룡 장관도 제주지사 시절에 제주도 앞바다에 한 방울이라도 오면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뭘 그거를 근데 갑자기 이번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인데도 썩 빠지고 대통령 얘기 중에 뭐가 나오느냐 회색 패딩을 입고 빌리수 주변을 산책했다. 이러니까 또 패딩 얘기가 잔뜩 나오는 거야. 관련 기사가. 애착 패딩. 게다가 윤 대통령이 미 상원의원 일행하고 만나니까 또 아메리칸 파이를 떼창했다. 이 얘기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같이 뚱뚱한 사람은 윤 애착 패딩 또 입은 이유. 이게 지금 도대체가 무슨 지금 정말 중요한 현안은 어디 가고 윤 애착 패딩, 아메리칸 파이 계속 똑같은 얘기 나와요. 이성영 본부장께서도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이게 편집이죠. 편집권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네. 누가 행사한 거예요? 이런 편집권? 편집권을 언론사에서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론사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교류나 교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이제 열려져 있는 거죠. 자, 오염수 관련해서도 지금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왜 우리는 우리 권리를 내가 아까 조선일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 이 얘기는 결국 한국이 이 건에 대해서 가장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세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사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데 그냥 한번 쭈삣쭈삣 한번 얘기해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딴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가장 놀란 거는 그겁니다. 최근에 2020년에 그 독일의 헬르몰츠 연구소라고 네. 그 대표적인 정부 연구소예요. 그 정부가 출연한 독일 정부가 그때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방사성 물질 세슘이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에 도착한다라는 영상. 그게 이쪽 연구소 그걸 근거로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 광고에 우리 정부가 광고를 내고 있어요. 썼다고? 그 우리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오염수 안전하다는 그 광고를 하고 있어요. 버젓이. 근데 그 10억이나 근데 들어가요? 그게 IEA 보고서를 갖고 아마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IEA 보고서엔 정작 알프스 성능 검증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 무슨 근거로 그런 광고를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왜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네, 마도로스킴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승현 본부장이 이제 유튜브도 말씀하셨는데 그 IAEA 보고서의 신뢰 여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최종 발표 이를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33%, 동의하지 않는다 60%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비율이 IAEA의 최종 발표와 이를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조금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론조사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2.3%, 더불어민주당 48.8%, 정의당이 3.1%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난주가 국민의힘이 38.3%, 6.6% 정도 빠졌네요. 네네. 민주당 지지율은 한 2.8%포인트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양당의 격차는 16.5%로 오차 범위를 넘어섰네요. 자, 배 소장님, 왜 네.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요인이 가장 크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 하락하고. 지지율도 내려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거의 독자적인 지지율 결과가 안 나와요.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그 원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니까 양과 오의 영향을 다 받았다. 양편과 오염수의 영향을 국민의힘은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민주당 등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장애 투쟁, 특히 뭐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8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15일째 하다가 이제 좀 중단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야당에서 일본 항의 방문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본 사람은 아무도 그 신경도 안 쓰고 가가지고 무시당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여론조사 결과는 또 좀 그거랑 다르죠. 네.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의 이 장애 투쟁이나 일본 항의 방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절한 대응이며 지지한다가 57.7%,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34.9%, 잘 모르겠다 7.4% 이렇게 집계가 됐네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막 단식자고 그러면은 또 대대적으로 보도도 되고 그분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극단적으로 그렇죠.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니까 좀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거나 말거나 여론 언론 보도도 안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매체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일까요? 압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일까요? 영향을 받겠죠.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치사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먼저 내고 어떤 것을 저 밑에 그러니까 분명히 기사는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모바일 폰으로 볼 때 앞서 공개된 내용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다른 내용들은 보기가 어렵다. 자, 또 하나 지금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보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방금 전에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 지금 그대로 좀 유지해 주시면 야권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가 34.9니까 이건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해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자면 적절한 대응이며 지지한다. 이건 그러니까 일각에서 말하는 오염수 그렇게 아무리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해봐야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된다.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이것보다 낮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적절한 대응이며 지지한다가 57.7이니까 거의 60% 가까이 되잖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말은 안 할지라도 오염수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화가 나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대통령 부인이 리투아니아에 가서 명품을 쇼핑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대통령이 패딩 입고서 우리 서로 같이 동질감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현안이 이런 것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절실하고 중대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나 이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쇼미더민심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쇼미더 영심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조사는 전혀 신뢰롭지 않다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급발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무려 2만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도 여기 참여했어요. 그랬어요? 왜 나? 한 명이네. 그렇군요. 네, 제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어땠다는 그 거예요? 답변에 답변으로. 가장 많았던 78%의 응답자가 윤 대통령 처가 몰아주기가 너무 티나서.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왜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첫 번째 답이 윤 대통령 처가 몰아주기가 너무 티나서 방법이 없었다. 네. 이거 말고는 이런 얘기군요. 이게 두 번째가 78%? 와. 네. 두 번째가 18%를 차지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충성심이 대단하네요. 그 사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96%인가요? 네. 게다가 그렇죠. 세 번째 네. 댓글도 네네. 세 번째 답변까지 합치면은 97%예요.
세 번째 답변이 뭡니까? 2% 나온 게 이제 민주당이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네, 이거는 그리고? 네. 원장관의 얘기고. 추진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1%. 이것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 97%인데,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본인이 욕을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렇게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왜 바꿨니? 왜 거기로 바꾸니? 라고 설명이 물어봤을 안 때 돼. 예. 근거가 없어요. 비용 편입 분석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 갑자기? 보면 교통분산 효과도 원안이 더 더 좋아요. 낫대요. 예. 서울 춘천으로 빠지기가 더 좋은 거예요. 서울 양평에서 그냥 갈아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로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데 궁색하니까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뭐 가만히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살신성인입니까? 원장관님은? 살신성인이라기보다는 자기 이 보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자기. 정치적 이게 선택이 나중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책적 진단을 하면 되는데 진단을 하면은 오히려 더 후련하죠. 왜냐하면 그래? 자 이거 이렇게 내가 뭐 지난 대선에서 일타 강사를 자처했으니까 자 이 화면 보세요. 짜짜짜짜짜 다 설명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런 일타 강사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 킬러 문항이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명분이 없어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명분이 없다고요. 명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다 뒤집은 거예요, 자기가. 그 댓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네. 자, 댓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쇼잉업 716님께서는 충성심을 보여줘서 정치적 후광을 얻기 위해 충성심. 그렇죠. 이제 대통령의 할로 이펙트를 원희룡 장관이 대선 갈 때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주셨고 브라이언 팍 930님께서는 도둑질 탈로 나서 못 먹는 감 되니 배 아파 아무도 못 먹게 해방 노려. 제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유저님께서는 짜고 친 게 들켰어. 오버 행동을 했다. 야, 이게 댓글들이 아주 그냥 날카롭습니다. 대통령 이것도 진짜 재밌네요. 네네.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면서 본인도 죽지 않기 위해 오버한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제주도지사 시절부터 저런 감정적인 모습 많이 봤습니다. 뭔가 불안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군요. 오염수 사건을 덮기 위해 보다 강한 이슈와. 이슈화하려고 네. 국민들 수준을 80년대로 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맞습니다. 항상 특수부 검사들이 해오던 방법 아닌가요? 어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 하네요. 네. 자꾸 권력자 임의대로 우경화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다 모르실 수도 이미 있고 국민 수준이 이래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러는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희룡 장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또 댓글 2개 더 읽어주세요. 예, 네. 이런 비리들은 언제 다 썰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수도 요금 아끼려고 쫄쫄쫄 쓰면서 세금 냅니다. 아, 정말 내 얘기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안 씻습니다. 네? 수도요금 아끼려고 안 씻는데요, 그다음은 본인이. 도둑이야! 라고 외치면 도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외친 사람을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하는 위헌적 법기술과 언론 사망의 시대, 이 시대를 극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지는 오로지 뉴스토마토에 달렸다? 아니, 국민에게 달려 국민에게 달렸다. 예.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네, 뭐 댓글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충분히 알 수 있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외치고 뭔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통통생활, 통통한 노영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다를 먹여 살릴 한 줄기의 빛, 한 줄기 희망, 통통생활 광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앞으로 저를 이제 이 법조계의 홈쇼핑녀로, 어머.
잠깐만요. 본부장님 뭐 좀 드세요. 네. 두 개 다 드세요. 네. 자, 독일에서 우리들이 피부 저자극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는 거. 최고 등급이 뭔지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 엑설런트. 네, 이거 좀 너무 저쪽으로 본인 앞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근데 안 예. 보여요. 예. 자, 엑셀런트라고요? 엑셀런트 등급을 등급을 받은 거예요. 어머 답을 다 말해버려요. 아, 그랬어요? 우리 오늘 퀴즈였는데. 자, 됐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일회용 수세미 등 신상품 4종 세트이고요. 세정력도 뛰어나고 향도 좋고요. 피부 저자극이 가장 저는 무엇보다 좋습니다. 이걸 세트로 사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겠죠? 구매 원하시는 분들 라이브 더보기란에서 링크 확인해 주시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이런 걸 봤어요. 그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통통 생활용품 이거 사려고 봤더니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거든요. 로그인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원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통통말 이용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회원 가입을 했는데도 로그인이 안 됩니다. 자,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구매 안 하시는 분들 라이브 더보기란 확인하시고요. 7월 구매 고객 이벤트 꼭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